안녕하세요. 저는 박병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학에서 이제 생태 주제인 학문을 다루고 있고요. 전국에 야산에 설치된 카메라, 장비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환경이 어떤 동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꾸준히 이제 지켜보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교육 현장, 특히 미래 세대를 가꾸기 위한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유아숲 지도사나 숲해설가 이런 분들과 정기적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있기도 하고, 자치단체 환경과 도시, 동물의 권리 이런 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노력도 있기도 하고요. 한동안 제가 많이 활동을 했던 것이 우리보다 훨씬 삶의 여건이 어려운 나라에 봉사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도 한 10여 년, 네팔 왕복 20회 이상, 중국과 몽골의 이제 오디 교육시장에 도움도 많이 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기대합니다. 교수님, 네. 숲에서 뛰놀고 만지고 바라보는 경험이 아이의 정서와 신체 그리고 관계 형성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는지요? 어린아이들이 만나는 숲은 도시하고 달라서 이런 게 없어요. 균일성이 없고요. 또 안정감이라고 하는 형태가 시간마다, 계절마다, 위치마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이런 변화가 아이들에게는 감각의 발달, 그 감각을 통제하는 그 지능과 지혜의 체계적인 축적,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인이 도시에서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생기는 이 요인들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같은 색깔, 같은 소리, 같은 분양, 같은 형태, 같은 방향. 근데 숲은 대부분 그런 방향성이나 색깔, 물리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것이 가지는 집중도, 또 어떤 탄력적인 생각의 그 적용, 이런 것들이 정서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요. 게다가 숲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방법을 찾는 과정 중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존감 향상의 기회가 아주 크게 작용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숲에서 아이들이 놀 때 얻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은 생각지 못했거나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주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숲으로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변화거든요. 그 변화가 물론 이제 내적 변화는 정서적 변화도 있지만 신체 발달상의 변화가 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요. 결국은 평지는 많지 않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뛰거나 건너뛰거나 매달리는 이런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게다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오각할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아이들에게 많은 자극제가 되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팩터가 되고요. 여기 더 중요한 거, 숲에는 마트도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준비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요. 숲에 머무는 시간만큼 늦으시게 돼요. 그게 뭘까 될까요? 비만 예방, 면역력 강화,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하는 내 몸의 이 사용법을 많이 익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겠지만 숲은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협력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이런 공간을 가진 게 숲이 갖는 재산이고 특징인 거죠. 교수님, 네.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에서 국가 전문 자격증 유아숲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유아숲 지도사는 아이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 사람으로서 아이를 만나는 유아숲 지도사는 성장이 아직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너무나도 그 가소성이 높은, 즉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발달할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가장 큰 전인적 과정을 담당하는 리더예요. 즉 아이가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심리적, 정서적 또는 지식적인 바탕을 만들어 갈지는 유아습 지도사 같은 자연에서 안내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그 전인적 인격 형성이나 성장을 지원하려면 첫 번째는 생태적 감수성, 생태적 정보, 지식과 연결하는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체험량을 늘려서, 체험은 결국 어떤 경우도 내 거거든요. 그게 아이와
가리키는 아니면 인도하는 지도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일방적인 전달이나 일방적인 방치가 아니라 천과 반을 만나서 옷을 만들듯이 아이들의 그런 숲에서의 활동은 유아숲 지도사가 끼어드는 순간, 매개하는 순간 어떤 천을 어떤 바늘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기작이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자연은 무한히 우리가 들어가고 무한히 누리고 무한히 우리가 소비하듯 방문하는 걸로 족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숲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을 유아숲 지도사께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아이가 숲에 들어온 순간 숲은 놀이터일까 아니면 공존을 위한 공간이냐, 지혜의 창구냐, 페이지가 없는 책을 넘기는 도서관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지도사께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가끔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와해될 수 있거든요. 바로 안전에 관한 이 의식이에요. 어떤 경우든 어린아이는 사고를 경험하고 위해 요소를 발견하고 체험할 때 훨씬 안전한 것을 더 빨리 배웁니다. 어찌 보면 지도사로서 아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속박하거나 안전 위주로 간다는 것보다는 위험이 무엇이고 위험의 유형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에게 접근한지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 또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지도사 여러분께서 숲에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의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유아기 숲교육이 많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우리 3살벌이 8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아 숲교육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의 유아들이 유아 시기에 거쳐야 될 발달 단계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과업이 있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될. 그 이제 크게 본다면은 전인적 발달에 필요한 단계가 있고요. 또 사회성을 부딪히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단계, 그다음에 신체적인 발달에 필요한 면역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단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숲에 들어가는 유아들의 탐구심, 호기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집중력을 갖고 진행이 된다면 어떤 교육, 어떤 체험 방법보다 훌륭하게 나 스스로를 키워가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유아 시기에 그런 데에 대한 접근, 또 그 노출 기회, 이런 게 높아지는 게 좋고요. 마지막은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이 숲이라든가 관계 형성, 신체 발달, 이것이 결국 하나로 가는 것이 바로 감수성이에요. 감수성이 없는 형태의 느낌을 경험을 한다는 것은 자칫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아숲 지도사나 숲활동을 지원하는 많은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감수성을 어떻게 담아가게 하고 그거를 펼쳐가며 내 걸로 만들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뭐냐면 6살, 7살만 돼도요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오락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숲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은 여건들이 되게 많아요. 공포스러운 뱀, 무서운 벌, 좀 복잡하게 생긴 곤충의 문양, 이런 것들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디지털보다 훨씬 강한 흡인력 있는 장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숲에서 제공한다면 유아 시기에 가장 집중할 수 있고 가장 깊이 빠져들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숲의 활동을 강화하기엔 가장 좋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야생동물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야생동물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오신 시선으로 아이들이 자연과 처음 만날 때 어떤 태도와 감수성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어린아이들, 특히 유아들하고 숲에 자주 갔었어요. 한때는 뭐 1년에 최소 30회 이상을 숲에 이제 같이 갔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숲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에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 접근하는 거, 다가서는 거, 심지어는 뱀을 가서 밟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숲에서는 기다릴 줄 알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를 만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귀에다가 손을 거꾸로 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은 뒤에가 있고 한 귀를 타고 들어가요. 이런 훈련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새를 보면 자동으로 돌아요. 그 순간 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배려하는 행동을 이해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배워가냐? 기다린 동안 그 생명체는 동일한
생명체 하나다라는 것을 의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정한 질서가 아닌 숲의 질서 이야기할 건가라는 거죠. 숲에는요, 계절이라는 게 있고요, 밤낮이 있고 높낮이가 있으며 경사와 평지가 있고 심지어는 풀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 공간과 전혀 이질적인 형태의 존중 방식, 방식들이 있어요. 이 방식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막막 있습니다. 벌집이 생겼어요. 그럼 아이가 벌집을 막대기로 찌르거나 발로 찹니다. 결국 접촉이라고 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의, 존중, 공존, 앞에서 말씀드린 기다림, 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이게 생활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뭐 집에 아이들이 하나 또는 둘이거든요. 내가 먼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먼저라는 것이 가장 먼저 손으로 판단이 시작됩니다. 손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손을 묶도록. 그래서 벌을 만나면 벌 만났을 때 행동이 있어요. 팔짱 끼거나 벽을 만나면 뒷짐을 짚거나 아니면 새를 만나면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픈 척하는 행동을 각자 만들게 하면 만남의 조건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형태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숲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땅에, 땅은 풀에, 풀은 나무에, 흙은 돌에, 돌은 바닥에, 이런 모든 연결고리들은 이야기가 되고요. 또 연결고리가 관계 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활동을 하고 나면 쓴 것들을 마구 버려요. 나뭇잎 버리고요. 곤충의 껍질 버려요. 돌도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을 버려요. 제가 버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행동이 버리는 행동과 똑같아요. 그냥 팩 팽개치거든요. 이럴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두 손으로 원래 위치에, 심지어는 무릎 꿇고 원래 위치에,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가져올게 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씩은 합리적으로 배워야 될 정서적, 도덕적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